WRNG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과학교육의 이해와 영유아 과학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영유아를 위한 과학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영유아 과학교육의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계획 및 적용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유아 과학교육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는 과학을 좀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과학을 놀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유아들의 과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유아는 누구나 과학적 자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끊임없이 연발하죠. 이건 뭐예요? 왜 그래요? 하면서 선생님을 괴롭힐 만큼 아이들은 호기심에 찬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탐구를 합니다. 또 성인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과학자가 갖고 있는 성향, 그리고 행동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과학적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소양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유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과학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교육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학교육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영유아의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과학자적인 성향을 발현하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 그걸 통해서 습득한 과학적 태도와 탐구 능력이 영유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구성될 텐데요. 과학 활동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 조작 활동, 저희가 핸즈온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 과정을 격려하는 정신적 조작 활동도 있죠. 이것을 마인드온 액티비티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해보는 조작과 정신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적 조작 모두 다 과학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자, 과학교육의 목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가로막아도 호기심을 계속 분출해내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이러한 생활과 경험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들을 습득해 나가게 됩니다. 또 이 지식과 함께 또 뭔가를 행하는 기술도 하게 되는데 그 기술을 저희가 앞으로 과학 과정 기술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것들을 증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과학적 태도도 기르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간단한 과학적 도구와 기계,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될 거고요. 자연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 또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과학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이것이 영유아 과학교육의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과학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지식 중에 첫 번째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적 개념, 이론,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관찰을 통해서 언제든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물은 추울 때 언다든지, 하늘은 파랗다, 금속을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개념인데요. 물체나 성질, 현상, 사건 등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응고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개념, 전도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실제 과학적 개념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이론인데요.
자연의 현상과 사물에 대한 가정적 또는 추상적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수정되고 보완되거나 가끔은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론이 인기가 있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들이 그런 이론에 속합니다. 과학적 법칙인데요. 관찰한 어떤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진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용과 반작용 관련된 어떤 법칙, 공기는 열을 가하면 늘어난다 또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 내용 중에 과정 기술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뭔가 지식을 알았으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과정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로 여기 제시되는 것이 관찰하기입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보는 것이 관찰이고요. 관찰에는 특히 오감을 이용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아보는 여러 가지 행위들, 맛을 보는 행위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이런 감각을 활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물과 현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 기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활동을 할 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유사한 특성이나 증거에 따라서 묶어보는 걸 말합니다. 결국 묶어본다라는 거는 그 어떤 특성들 사이에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아이들이 개념화라는 어떤 개념을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측정하기인데요. 어떤 단위를 사용해서 사물의 길이나 무게 이런 것들을 수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절한 특정의 어떤 유형 또 측정 단위를 선택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단위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런 측정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측정하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측하기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짐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뭐뭐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측은 그 다음에 일어날 미래의 어떤 특성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추론하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관찰한 후에 되돌아가서 원인을 짚어봐서 설명하는 것. 아까 예측하기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면 추론하기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의사소통인데요. 자신이 발견하거나 그동안 관찰했던 것을 유아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개념을 명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은 협동적인 탐구 학습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과정 기술 중에 실험하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술인데요.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 과정을 계획하고 조작하여서 결과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과학적 태도입니다. 저희가 지식을 알았고 과정 기술을 습득했으면 이제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굉장히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호기심, 신기한 것을 탐구하려는 정서를 아이들이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임하는 자진성과 적극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또 결과를 왜곡하거나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사실을 제시하는 태도인 솔직성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솔직하게 그 자신들이 탐구한 어떤 지식들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솔직해야 된다라는 태도,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는 객관성도 가져야 합니다. 또 새로 밝혀진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에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는 개방성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설명이나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비판성도 있어야 하고요. 성급히 판단 내리지 않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그것이 지지될 때까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판단 유보라고 부릅니다. 또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견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태도, 협동성을 가져야 할 거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끈기도 갖고 있어야 좋은 과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내용이 영유아 과학 교육의 커다란 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달식 교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사가 지식의 소유자인 동시에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학습에 핵심 역할을 하는 방법이고요. 교사가 학습의 내용과 방향 등 뭘 가르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본인 중심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시범이나 설명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전달식 교수법에서의 과학이란 영유아에게 전달해야 할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고요. 학습이란 수동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식의 내용을 강조하고요. 기술이나 태도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교사가 선정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궁금증, 호기심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과학 지식을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시범이나 설명 그리고 단답형의 질문을 통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합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 과학 영역에서 영화가 직접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입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러니까 개념 위주가 되거나 지식 위주가 되어서 아이들이 과학을 어렵고 지루한 공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싫어했던 이유는 이런 방법이 주가 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영유아 이해 정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학습한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일과 중에 제기하는 직접 호기심을 즉각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활동을 전달식 교수법으로 한다 그러면 과학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기술을 익히는 데는 좀 부족한 방법이 됩니다. 물론 초기에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데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습의 내용과 방향,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궁금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본인 중심으로 질문하고 결론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전달식 교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발견적 교수법입니다. 영유아의 궁금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결론을 지어주는 방법인데요. 발견적 교수법에서의 과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탐구를 영유아가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학습은 직접적인 관찰과 물리적 환경의 조작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자유롭게 뭔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탐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료와 도구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요.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제공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정적 교수법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교수 방법인데요. 개념 이해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관찰과 토론, 분류, 예측, 가설 설정, 실험 같이 우리가 보통 과정 기술이라고 칭했던 그런 것들을 이런 것에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과학적 탐구 능력을 적극적으로 익힐 때 과학학습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과학적 탐구 능력이라는 것은 과학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아이들의 사고 기능을 말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탐색하거나 또 호기심을 갖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능력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과학 과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탐구 능력을 갖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언급되었던 과학 과정 기술들이 잘 수행되었는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참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야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거고요.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과학 과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상호작용해 주셔야 할 거고요. 또 이것을 위한 활동과 자료도 다양하게 마련해 주고 그래서 이런 탐구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강조되고 있는 교수법이 상호작용적 교수법입니다. 영유아가 주변 세계를 좀 더 잘 지각할 수 있게 해주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조사를 통해서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도록 교사도 또 유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가 굉장히 열심히 지원해주는 그런 교수법을 말합니다.
이때 여기서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문학적, 사회적, 역사적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인간의 구성 활동을 지칭하고요. 또 인간의 필요와 사고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돼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정되어서 앞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식은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적극적인 탐색,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한 구성활동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을 보시면 유아와 함께 교사가 흥미로운 주제를 같이 선정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함께 사전 개념을 파악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개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안한 질문 중에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을 얻기 위한, 질문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겠죠. 영유아가 직접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게 되고요.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여러 가지 사고, 질문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하고요. 또 영유아 교사, 영유아 간에, 또 영유아 환경 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법의 명칭도 상호작용적 교수법이라고 지칭이 됩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갖는 질문에 대해서 공동으로 함께 조사해 가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이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역할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조사 가능한 과학적 질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조사 실험이 가능한 질문을 교사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영유아 과학교육의 실제입니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과학 활동을 계획하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두었으니까요. 이 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심화 확장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유아의 일상적인 질문에 기초한 탐구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되게 다양한 질문을 해요. 왜 우유는 캔에 담겨 나오지 않는 걸까? 왜 그럴까요? 캔에 담아도 사실은 무리는 없습니다. 종이팩에 담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어떤 부채가 더 시원하게 붙여줄까? 재료에 따라서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수저통에 내 이름을 쓰고 싶은데 네임펜이라는 걸로 글씨를 쓰면 왜 지워지지 않을까? 이거는 유성이라고 하는 기름을 띤 성질 때문이라는 거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데 아이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동차의 바퀴는 왜 까만색일까요? 네, 그 타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깔 바퀴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개념적인 원리들을 재미있고 창의적인 과학활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일상적 질문에 기초한 탐구 활동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활동명이 친구에게 비밀 편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활동입니다. 여러 물질의 화학 반응에 관심 갖고 탐구해 보는 것, 그리고 물질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비밀 편지를 써보는 경험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활동 목표이고요. 활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활동 방법입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받거나 주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고요. 비밀 편지를 받았을 때 느낌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봅니다. 그리고 비밀 편지라는 게 뭐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편지 쓰는 놀이를 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비밀 편지를 쓰는 방법은 결국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의 작용을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레몬즙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쓴 후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알코올 램프를 위에 그을려 본다든지 아니면 소금물을 면봉에 찍어서 그린 다음에 거기다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유리 세정제로 그림이나 글자를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빨간 양배추, 적양배추를 끓인 물을 뿌리면 그것도 역시 비밀 편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질의 화학적 반응을 선생님이 알고 계셔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활동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색깔로 비만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목표로 보시면 색감과 입맛의 관계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습관을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활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때 음식 사진, 음식의 색을 파랗게 포토샵해서 준비해 두시면 이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색깔이 비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그중에 요즘 비만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알아보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특히나 색깔이 푸른빛인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색과 식욕에 관한 것을 알아보게 되고요. 특히 음식을 바라볼 때 파란색 안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보면 아이들이 실제로 파랗게 보였을 때 식욕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본인들의 궁금증을 탐구해보고 그것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활동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학이나 과학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한 과학 교육을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훔치는 마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나오는 색을 이용하는 활동입니다. 사인펜 속에 숨은 색깔을 찾아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것을 탐구해보고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색깔이 번지면서 나타나는 색의 특성을 탐구해보고 이때 만들어진 멋진 작품을 관심 갖고 감상하게 됩니다. 활동 자료는 여러 가지 종이와 그림과 그리고 특히 여기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책 이야기를 일단 감상을 해야겠죠. 그림책 이야기를 통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과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여기서는 리트머스 종이를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면서 이것을 마녀의 원피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색칠을 해서 꾸미고 색의 변화를 이제 보게 되고 거기에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묻혀서 원피스의 색깔을 덧칠해 가면서 거기에서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보고 결과를 추론해보고 예측해보고 이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활동인데요. 종이 하단 위에 사인펜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기다랗게 만든 종이를 끝을 이제 물에다 담궈 놓으면 그게 위로 흡수되어서 나가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활동인데요. 사인펜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색이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 책에 나왔던 여러 가지 색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학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생명의 빨대라고 하는 우리가 광고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예, 물이 귀한 나라에서 이 물을 걸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빨대를 누가 개발해서 그 아이들에게 제공했더니 훨씬 더 건강에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 좋은 건강한 물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의 빨대가 만들어질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과학은 뭔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할 수 있지만 배려의 과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그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쪽으로 과학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이 바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과학적 개념 중에 물의 정화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물의 특성을 알고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활동으로는 병균에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생명의 빨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물의 정화 개념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야기 같이 나눈 후에 그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후에 정화하는 실험을 직접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은 투명한 통에다가 여러 알갱이 크기가 다른 자갈과 모래, 돌멩이 이런 것들을 넣고요. 거기에다 숯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걸러서 밑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투명하게 걸러지는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물의 정화 실험 과정이 펼쳐집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접근을 활용한 과학교육입니다. 활동명은 땅속의 뿌리 세상, 그래서 식물의 뿌리의 성장과 형태, 그리고 그 차이를 변별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땅속 뿌리의 형태를 구성하면서 자연에 대한 신비감을 직접 느껴보는 그런 활동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뿌리 식물이 필요할 거고요. 관찰과 채집할 수 있는 도구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그리고 우리가 직접 땅속 뿌리 세상을 구성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활동 방법은 땅속에 자라고 있을 뿌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뿌리를 채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직접 채집한 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을 해봅니다. 눈으로도 보고 돋보기로도 보고 현미경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물기둥도 관찰해 보고요. 또 물에 담가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후에 직접 땅속에 있는 뿌리 세상을 꾸며보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둡게 만든 다음에 입구 부분에 검은 천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 상자 안이 마치 땅속 세상이 돼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랙라이트를 설치해줘서 특히 거기에 야광 재료를 사용하면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땅속에 있는 뿌리 세상의 신비감,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지렁이도 환경보호운동가라는 활동인데요. 여기 상추 키우는 실험을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지렁이가 결국 상추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잘 자라게 되는 이유를 추론해 보면서 지렁이 화분, 자라고 있는 그 화분에다가 이제 지렁이를 넣어서 환경보호 운동에 직접 그것을 관리하면서 참여해 보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렁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 보고요. 화분을 만들어서 상추의 성장과 변화를 관찰 비교해 봅니다. 선생님이 오히려 징그러워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있는 화분과 없는 화분을 준비해서 동일한 화분에 다른 조건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상추가 더 잘 자라는지 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일지로 기록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예술활동을 통한 과학교육입니다. 저희가 일상의 질문도 이야기했었고요. 다양한 이야기와 그리고 만드는 활동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지금 과학교육 활동을 실제를 같이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활동은 자연물 색깔 나라라는 활동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즙의 색깔을 이용해서 손톱을 많이 물들여 봤죠. 그런 것들을 물들여 가면서 자연물의 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활동인데요. 자연물의 색깔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염색해 보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봉숭아 잎이 될 텐데요. 이거 말고도 치자 등 여러 가지 자연물, 실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물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봉숭아 잎으로 놀이해본 경험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직접 산책을 나가서 봉숭아 잎의 색깔 특성을 자유롭게 탐색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수건을 물들여 보면서 염색 놀이를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야채를 강판에 갈아 놓고 다양한 색깔로 하셔도 좋고요. 꽃잎 같은 거 그리고 천의 종류도 다르게 하면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연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거기를 고무줄로 묶는다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묻지 않는 부분을 만든 후에 담가서 펴서 말리면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천들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다음은 물 위에 그림을 그려요 라는 활동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색깔 기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를 느껴보는 활동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들과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죠. 물과 기름을 섞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보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물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뾰족한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위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활동을 전개해 보고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통에다 물을 채워놓고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 기름을 한두 방울씩 물 위에 떨어뜨리고 기름과 물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뾰족한 재료로 색깔 기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퍼진 무늬를 종이로 찍어보면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것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음은 요리를 통한 과학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요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사실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과정이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을 익힐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우선은 주제의 선정과 도입, 그래서 다채로운 요리 활동을 과학 개념과 과정과 연결시켜 주셔서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리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 경험이나 사전 지식을 모아서 주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선개념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재료의 탐색이겠죠. 그래서 활동 재료나 도구를 오감각을 통해서 자유롭게 관찰한 후에 그것을 비교해보고 분류해보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할 때는 재료에서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탐색을 통해서 과학적 탐구를 격려하면서 요리 활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를 했으면 맛있게 나누어서도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발견한 과학적 사실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것을 확장해서 느낌이나 생각,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표상하고 연계 활동으로 전개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유용한 과학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몸에 좋은 오색 수제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연무로 즙을 내서 밀가루 반죽을 오색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탐구해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리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5가지 색을 낼 수 있는 야채와 열매를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색도 비교해 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맛에 대해서 표현하고 활동을 회상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토리묵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묵을 만들면서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겁니다. 가루가 묵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맛과 감촉도 느끼고 이것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음식으로 묵 무침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료를 제공해 드렸고요. 여기 이것을 보시면서 활동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토리 껍질을 까는 것부터 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요리도 해보고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활동 회상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비교해보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마른 도토리 가루와 물에 담가 놓은 도토리 가루의 맛도 비교해보고 가루가 물에 가라앉는 성질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차이도 비교하면서 가루와 묵이라는 특성을 비교해보는 굉장히 과학적인 활동입니다. 다음은 스팀 교육을 적용한 과학 교육인데요. 수평 저울로 무게를 제어하는 활동입니다. 수평 저울을 통해서 평형이 되는 것을 알아본 후에 주변의 사물들의 무게를 재보면서 무게 또 거리의 관계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스팀적인 요소로 과학과 또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공학적인 면 그리고 예술적인 면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이런 지식들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산출 과정으로는 수평 저울의 어떤 생김새 관찰하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재활용을 품을 이용해서 수평 저울을 만드는 방안을 계획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평형을 이루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만들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평형의 상태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아이들이 해결하고 그 원리와 개념 지식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평 저울이 무게도 재지만 그것이 거리와 관련돼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서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본인들이 이 수평에 대한 어떤 지식을 산출해 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작품 산출의 과정인데요. 아이들이 예술적 발상을 통해서 이것을 감상하고 느낌 또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수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 다음에 모빌이라는 특성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만들고 감상하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과학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과학적 지식과 기술과 또 태도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를 위한 과학교육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아